일본 결혼정보회사에 한국 남성을 찾는 일본 여성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 남성이 아닌 한국에 거주하는 남성들을 찾기 위해 중개수수료를 거침없이 내고 있다는데요. 도대체 일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좋아요에 힘을 얻어 비디오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가사와 유이입니다.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5개월이 되었네요. 한국에서 일하며 안정된 삶을 찾아가고 있어요.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일본 도쿄에서 너무나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한 번도 다른 나라에서 살아볼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도쿄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을 때만 해도 저의 미래는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펼쳐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제가 입사한 회사는 일본에서도 이름이 알려진 중견기업이었고 부모님도 안정적인 회사에 들어가서 다행이다라며 기뻐하셨죠. 하지만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저는 적잖이 실망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우리 업계에서 신입사원 급여 수준이 낮지 않다고 말했지만 제 손에 준 월급은 약 22만 엔, 한화 약 195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초반에는 누구나 돈을 모으기 힘들겠지라고 생각하며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연봉도 오르고 생활도 안정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쿄에서 자취를 하며 혼자 살아가면서 점점 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선 월세가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도쿄 중심부에서 방을 구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했고 외곽 지역에서 최대한 저렴한 원룸을 구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월세를 9만 엔, 한화 약 80만 원이나 내야 했고 여기에 전기, 수도, 가스 공과금이 약 2만 엔, 한화 약 18만 원 정도 추가로 나갔습니다. 교통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회사까지 전철로 왕복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였고 매달 정기권을 끊어도 1.5만 엔, 한화 약 13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비를 최대한 아껴보려 했습니다. 점심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컵라면으로 때우고 저녁도 가급적 간단한 요리로 해결했습니다. 그래도 한 달에 식비만 무려 6만 엔, 한화 약 53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여기에 통신비로 1만 엔, 한화 약 9만 원이 나갔고 의류비, 생필품, 보험료 등 기타 생활비까지 합치면 한 달 지출이 26만 엔, 한화 약 230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결국 매달 적자가 발생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죠. 저축은커녕 가끔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는 날이 많았고 남은 돈이 거의 없는 통장을 보며 한숨 쉬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년만 버티면 연봉이 오르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회사에서의 연봉 인상률은 너무나도 낮았습니다. 5년을 다녀도 겨우 몇만 엔 오를 뿐이었고 선배들을 보니 30대 중반이 되어서도 월급이 크게 오르지 않아 여전히 빠듯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결국엔 선배들 중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직장 문화는 신입사원에게 너무나도 가혹했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는 공식적으로 야근을 지향한다고 말했지만 퇴근 시간이 되어서도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부장님은 늦게까지 남아있는 직원을 좋아했고 아무리 일이 없어도 적어도 상사가 퇴근하기 전까지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 당연한 분위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시간을 보내며 눈치를 봤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저녁까지 일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야근을 해도 제대로 된 야근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야근 수당은 따로 지급되지 않나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리 회사는 연봉제라서 야근 수당이 따로 없어요. 회사의 일원이면 이런 정도의 희생은 당연한 거 아니야? 결국 저는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추가 수당을 받지 못했고 그저 묵묵히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말에도 회사에서는 자발적인 업무 참여라는 명목으로 근무를 요구하는 일이 많았고 실적 압박이 심할 때는 몇 주 연속으로 쉬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하고도 급여는 거의 오르지 않았고 생활은 점점 더 팍팍해졌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던 중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 번은 업무 중 강한 지진이 발생해 사무실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건물 전체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책상과 서랍이 덜컹거리며 흔들렸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책상 밑으로 몸을 피했지만 수십 초 동안 이어진 흔들림 속에서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몇 분 후 흔들림이 잦아들었지만 그 후로도 계속해서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야근에 시달리며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불안에 떨어야 하는 삶. 20대 후반이 되면서 저는 일본에서 이렇게 계속 버티면서 살아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며 미래에 대한 고민이 깊어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대학 친구들 중 몇몇은 결국 도쿄 생활을 포기하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을 본 순간 저도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계신 나고야로 돌아갈까? 하지만 그곳에 돌아간들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저를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고 있었죠. 도쿄에서의 삶에 찌들어 지쳐갈 때쯤 한국에 사는 미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유학을 한국으로 가서 생활하고 직장까지 한국에 잡고 생활하던 친구였습니다. 미호와 연락을 주고받던 도중 직장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휴가를 내어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호는 그런 저를 환영하였고 순간 저는 망설임 없이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부드럽게 착륙하자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 한국 여행에서 스트레스를 모두 풀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본으로 돌아가 열심히 살아보자고 마음먹었죠.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아 입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입국장을 나와 미호를 찾으려 두리번거리던 저는 곧 익숙한 얼굴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멀리서부터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미호가 보였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빠르게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미호는 저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며 포옹했고 저의 캐리어를 받아들었습니다. 미호와 이야기를 하며 미호는 앞장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지하철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저를 데리고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하철 타고 가는 거 아니야? 저는 당연히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이동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호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차 끌고 왔어. 공항에서 서울까지 바로 가려고.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동차 말이야? 응, 캐리어도 무겁잖아. 그리고 이 시간엔 차로 가는 게 더 편해. 그녀를 따라 주차장으로 이동하자 깔끔하고 반짝이는 흰색 세단 한 대가 보였습니다. 미호는 자연스럽게 차 키로 문을 열더니 트렁크를 열고 제 짐을 넣었습니다. 에어컨 시원하게 틀어놨어. 저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미호가 안전벨트를 확인하고 부드럽게 차를 몰기 시작하자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미호, 너 차가 있었어? 응. 출퇴근할 때 필요해서 샀어. 가끔 주말에 교회로 놀러 나가기도 하고. 너 대체 한국에서 얼마나 잘 살고 있는 거야?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제 또래 직장인이 차를 산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자동차 자체의 가격도 비싸지만 더 큰 문제는 유지비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차량 세금이 비싸고 주차비도 부담스러웠습니다. 특히 도쿄 같은 대도시에서는 월 주차비만 해도 3만 엔, 한화 약 27만 원이 넘는 곳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자동차 보험료, 정기검진 비용, 기름값까지 고려하면 직장인 초봉으로는 자동차를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미호는 아무렇지도 않게 차를 몰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차 유지하는 게 그렇게 부담되지 않아? 제 질문에 미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물론 차를 사려면 목돈이 들지만 유지비는 일본보다 훨씬 적게 들어. 주차비도 회사에서 지원해주고 기름값도 일본보다 싸. 무엇보다 일본처럼 차 검사 비용이 부담스럽지 않아서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놀랐습니다.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어서 차가 없어도 편리하지만 그래도 있으면 확실히 생활이 더 편해. 가끔 주말에 교회로 나가거나 장볼 때도 차가 있으면 확실히 좋아.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의 도로는 깔끔하고 정비가 잘 되어 있었으며
차들도 일정한 속도로 안정적으로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차 사는 게 거의 꿈 같은 일이잖아. 대체 한국에서는 월급이 얼마나 되는 거야? 미호는 피식 웃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나는 한국에서 350만 원 정도 받아. 뭐라고? 저는 깜짝 놀라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물론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국에서는 대졸 신입사원도 300만 원 정도는 받아. 그리고 내 경우에는 일본어를 활용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 조금 더 받는 편이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일본에서 신입사원과 비교했을 때 그녀의 월급은 1.5배 이상 증가한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돈으로 차까지 구입하고 유지할 정도라면 확실히 경제적으로 훨씬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대중교통도 편리하지만 차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도 잘 갖춰져 있어서 좋더라. 특히 서울은 지하철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차 없이도 충분히 다닐 수 있어.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본에서는 도쿄를 제외한 지방 도시에 살 경우 차가 거의 필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쿄에서 차를 소유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너무나 부담이 컸습니다. 결국 도쿄에서 사는 젊은 직장인들은 대부분 차 없이 대중교통만 이용하며 생활해야 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으면서도 자동차를 갖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사회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지하철이나 버스 요금도 일본보다 싸지 않아? 맞아. 서울에서 기본 요금이 1250원인데 환승도 무료로 할 수 있어. 일본에서는 환승할 때마다 추가 요금이 붙잖아. 맞아. 일본에서는 기본 요금도 비싼데 환승까지 하면 금방 500엔 한화 약 4,500원 이상 나가니까 부담스러웠어. 한국과 일본의 생활비 차이를 이렇게 직접 경험하니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저는 무심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덧 서울 도심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갑자기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한국에서 머무르며 다양한 경험을 했지만 제 머릿속에서 가장 크게 남은 것은 미호의 이야기였습니다. 미호는 일본에서 힘들게 버티며 생활하다가 한국으로 일찍이 유학을 결정했고 이젠 한국에서 직장까지 다니며 경제적으로 여유를 찾은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차까지 소유할 수 있을 만큼 삶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한국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며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고 내년에 결혼까지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제 자신의 상황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한국에서의 꿈 같은 시간이 끝이 났고 저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보며 저는 미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호야, 나도 한국에서 살아볼 수 있을까? 미호는 운전대를 잡은 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왜 못 살아? 너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오히려 일본에서 직장 경험도 있으니까 한국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취업할 수도 있어. 하지만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하는데 나도 처음엔 한국어를 잘 못했어. 근데 한국에서 유학까지 하고 회사까지 다니니 실력이 쑥쑥 늘더라. 그리고 한국어 보기보다 배우기 쉬워. 저는 미호의 말을 경청하였고 미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외국인 직원을 뽑는 기업이 많아서 한국어를 완벽하게 못해도 일할 기회는 충분해. 만약 내가 진짜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면 내가 최대한 도와줄게. 미호의 단호한 목소리를 들으니 조금씩 용기가 생기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본으로 돌아와 현실로 복귀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고 일본에서의 삶이 더욱 힘겹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일본으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날 저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에서 긴급 지진 경보가 울렸습니다. 뭐야, 또 지진이야? 순간 사무실 바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장에 달린 형광등이 좌우로 흔들렸고 컴퓨터 모니터도 덜컹거렸습니다. 동료들이 책상 밑으로 몸을 피했고 저도 얼른 몸을 웅크렸습니다. 수십 초 후 흔들림이 멈췄지만 여진이 계속될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결국 회사에서는 모든 직원들에게 조기 귀가 조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상사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어제 지진 때문에 못한 업무가 많으니까 이번 주는 늦게까지 남아서 메꿔야겠지. 저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제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회사가 문을 닫았던 것이었는데 왜 그 부담을 직원들이 져야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일주일 동안 강제 야근을 해야 했고 야근 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것도 무서웠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삶이 계속될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다시 한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할까? 한국에 가면 정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내 삶이 절대 나아질 수 없다는 결론이었죠. 저는 결국 한국으로의 이직을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곧바로 미호에게 연락했습니다. 미호야, 나 진지하게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 잘 생각했어. 내가 최대한 도와줄게. 미호는 한국에서 외국인이 취업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정리해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퇴근 후마다 면접을 위한 한국어 회화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일본에서의 생활을 버티며 하루하루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생각보다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은 쉬웠고 저는 한국어로 기본적인 대화가 가능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이력서를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호의 말대로 외국인을 필요로 하는 한국 회사들이 많았어요. 저는 여러 회사에서 면접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중 첫 번째 회사의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을 바꿀 기회일지도 몰라.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제가 바라는 대로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도중 지진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로 위에 차들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후에도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여러 항공편이 지연되고 있었고 제 비행기도 연착되었습니다. 저는 면접에 늦을까봐 조마조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공항 전광판을 바라보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수십 분이 지나고 드디어 비행기 이륙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탑승 수속을 밟았고 다행히 비행기는 이륙할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착륙하자 저는 재빨리 안전벨트를 풀었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친 후 곧장 공항철도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미호가 미리 회사 관련 정보와 면접장으로 이동하는 최단 거리를 정리해준 덕분에 빠른 걸음으로 이동했습니다. 공항철도 승강장으로 내려가자마자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전광판에는 정확한 도착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고 역 내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열차가 도착하자 저는 빠르게 탑승해 창가 좌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면접에서 받을 질문과 대답을 계속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몇 개월간 준비한 한국어가 얼마나 통할지 걱정되었지만 면접까지 온 이상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후 지하철을 환승했습니다. 사람이 많아 조금 복잡했지만 환승이 간편해서 길을 찾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촉박해지면서 긴장감이 커졌습니다. 드디어 면접이 이루어지는 회사 근처의 역에 도착하였고 저는 서둘러 역을 빠져나와 면접장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러던 도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면접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무턱대고 달리던 중 코너를 돌다가 앞에 있던 한 할머니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할머니 역시 작은 비명을 내지르며 뒤로 넘어지셨고 저는 할머니의 뒤통수가 바닥에 닿는 것을 막고자 순간적으로 손을 뻗어 할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으십니까? 할머니는 당황한 듯 허리를 어루만지고 계셨습니다. 저는 급히 몸을 숙여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한국인이 아닌가 봐요. 전 괜찮습니다. 혹시 어디 다치신 곳은 없어요? 할머니는 연신 괜찮다고 말씀하셨지만 허리를 계속 문지르고 계셨습니다. 그제야 제 무릎도 긁힌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타킹 한쪽이 찢어져 있었고 살짝 따끔거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가요. 아프면 안 돼요. 이 정도쯤이야. 급한 일 있는 것 같은데 가보세요. 아니에요. 할머니, 병원에 가야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는 한사코 괜찮다고 하셨지만 저는 택시를 잡아 근처 병원으로 함께 이동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간단한 검진을 받은 결과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할머니께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확인하자 전 깜짝 놀랐습니다. 면접 시간이 정말 촉박하게 남았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황급히 할머니에게 인사를 드리고 병원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저를 붙잡으시더니 지갑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현금 10,000원과 네잎클로버를 코팅한 작은 카드를 저에게 건네셨습니다. 이걸로 스타킹 새로 신으세요. 그리고 행운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괜찮아요. 면접 복장인데 좋은 결과 기대할게요. 할머니의 따뜻한 정을 받아들고 저는 감사 인사를 드리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면접장으로 이동하던 도중 찢어진 스타킹이 신경 쓰였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다가 가까운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스타킹을 파는 곳을 확인하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스타킹을 사려 하는데 어디서 살 수 있나요? 직원은 말없이 진열대를 가리켰고 매장 한쪽 코너에 스타킹이 놓여 있었습니다. 급히 계산을 마치고 스타킹을 손에 쥔 채로 저는 다시 면접장으로 향했습니다. 면접장에 가쁜 숨을 내쉬며 도착했습니다. 시간은 간신히 맞출 수 있었지만 스타킹을 갈아 신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음 순서가 제 차례였고 저는 급히 무릎에 묻은 피를 닦고 면접장에 들어갔습니다. 면접이 시작되었고 면접관들은 차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배운 한국어를 최대한 활용해 성심껏 답변했습니다. 발음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한국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와 일본에서 쌓은 경험을 최대한 어필했습니다. 하지만 면접관들의 시선은 제 무릎에 쏠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릎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면접을 마치고 나오며 긴장이 풀렸고 다른 지원자들을 관찰했습니다. 모두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저는 허둥지둥 면접장에 도착해 초반부터 정신없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다른 지원자들과 다른 모습에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며 다음을 기약하며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후 저는 다른 회사 면접을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면접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합격을 축하합니다.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봐도 분명 합격 메일이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메일을 다시 읽어 내려갔습니다. 순간 한국에서 만났던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행운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할머니가 건네주신 네잎클로버가 떠오르며 저는 네잎클로버를 꺼내어 봤습니다. 그날 할머니를 도왔던 것이 어쩌면 행운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길이 이제는 확실해졌고 저는 설레는 마음과 동시에 현실적인 고민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부모님을 설득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게 되었지만 부모님께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유이야, 무슨 일이야? 갑자기 찾아오고 거실로 들어가자 아버지는 신문을 읽고 계셨고 제가 들어오자 슬쩍 신문을 접어 내려놓으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엄마, 저 한국에서 일하게 됐어요. 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차분하게 되물으셨습니다. 한국에서? 언제부터? 회사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정식 직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됐어요. 아버지는 표정을 굳히고 신문을 내려놓으면 단호히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일본인이라면 일본에서 살아야지. 왜 굳이 한국까지 가려고 하냐?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막상 직접 들으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빠, 저 일본에서 힘들었어요.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어렵고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한국에서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고 보증금 지원도 받아서 쉽게 정착할 수 있어요. 그건 다 핑계일 뿐이다. 일본에서도 충분히 사는 젊은이들을 봐라. 넌 나약한 마음을 가진 거야. 아빠, 미호 기억나세요? 미호도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훨씬 나아졌어요. 야근 없이 정시 퇴근하고 월급도 더 많고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 없이 일본인이면 일본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옆에서 듣고 계시던 어머니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셨습니다. 유이 말대로 일본에서 계속 힘든 생활을 해야 한다면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어머니의 말에 아버지는 얼굴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더 말할 것도 없다. 나는 반대다. 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가셨고 분위기가 더 이상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결심한 듯 아버지의 방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빠가 반대하셔도 저는 갈 거예요. 제 인생이니까 제가 선택할게요. 어머니는 저를 붙잡으러 나오셨지만 저는 뿌리치고 부모님 댁을 나섰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제 인생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 눈물을 닦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한국으로 보낼 짐을 정리하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유이야, 할머니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다정했지만 왠지 모르게 걱정이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너 한국 가기로 했다면서?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아빠께서 반대하셔서 마음이 무거워요. 그러자 할머니께서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버지, 내가 설득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요? 아빠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완강하게 반대했지. 하지만 내가 신문을 좀 보라고 소리쳤다. 일본 젊은이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게 뉴스로도 나오잖니. 나는 우리 손녀가 힘든 거 못 본다고 소리쳤단다. 그러자 내 아빠는 고민하다가 너의 한국행을 찬성했지. 저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에게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할머니는 걱정 말고 한국 가서 꿈을 이루라고 응원해 주셨고 흐뭇한 목소리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마음을 굳게 잡고 한국으로 향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저는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원룸형 오피스텔에 정착했습니다. 보증금이 지원되었기에 초기 정착이 수월했습니다. 출근 첫날 회사 동료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눌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저에게 친절히 한국어를 익힐 수 있게 설명해 주었고 일본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직원들이 있어 자연스럽게 친해질 기회도 많았습니다. 직장 상사도 일본에서 온 저를 배려해 주었고 한국의 직장 문화에 서서히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적응해 가던 중 마침내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300만 원이라고 월급 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에서 받았던 급여보다 훨씬 높았고 생활비를 내고도 저축이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첫 월급으로 가족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온열 조끼를, 부모님께는 다리 마사지기를 골랐습니다. 선물을 보내고 난 후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한국에서 첫 월급 받았어요. 소소하지만 선물 보냈으니까 잘 쓰세요. 어머니는 울컥한 듯 조용히 고생 많다고 말씀하셨고 아버지는 몸조심하라는 짧고 무뚝뚝한 말을 건네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덧 한국 생활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출퇴근길도 익숙해졌고 직장에서도 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바쁘지만 행복한 나날이 이어졌고 그렇게 몇 달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하던 중 회사 앞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맞은편에서 저를 향해 손을 흔드는 익숙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면접 당일 우연히 부딪혀 병원까지 모셔다 드렸던 그 할머니였던 것입니다. 드넓은 서울 땅에서 이렇게 출근길에서 다시 만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놀란 얼굴로 할머니를 바라보다가 곧바로 반가운 마음에 뛰어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몸은 괜찮으세요? 할머니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래, 정말 다행이구나. 잘 지냈니? 그때 면접은 잘 봤고, 네. 덕분에 합격해서 지금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할머니께서는 기쁨이 가득 담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할머니가 주신 코팅된 네잎클로버를 꺼내어 할머니에게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이 네잎클로버 덕분이에요. 할머니에게 돌려드릴게요. 할머니는 한사코 거절하셨고 저는 다시 가져가시라며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사 건물 출입문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할머니, 뭐가 그리 급하다고 빨리 나가세요?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고 순간적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저희 회사 부장님이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몇 번 마주친 적은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눈 적은 거의 없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그를 보자 활짝 웃으시며 손을 흔드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 추운데 뭐하러 나와? 얼른 들어가. 저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손주요? 할머니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놓고 부장님의 팔을 가볍게 두드리셨습니다. 그래, 이 녀석이 우리 집 손자란다. 부장님 역시 상황을 이해한 듯 저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유희 씨 혹시 할머니를 도와주셨던 분이 유희 씨였어요? 저는 당황한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 면접 보러 오던 날 길에서 우연히 뵙고 병원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그러자 할머니께서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며 손자의 팔을 다시 한번 가볍게 두드리셨습니다. 이 아가씨가 내 할머니를 병원까지 데려다 준 착한 사람이란다. 아주 친절하고 예의도 바르고 내가 정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부장님은 어딘가 민망한 듯 고개를 긁적이며 웃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날 할머니가 계속 너무 고마운 사람을 만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유희 씨일 줄은 몰랐네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시작된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이후에도 회사에서 자주 마주치면서 서로에게 친근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제 남자친구가 되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일본에서 불안한 삶을 살던 저는 이제 한국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안정된 직장과 따뜻한 인연을 찾았고 저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는 것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적으로 규모가 큰 유럽의 공항들에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유럽으로 여행을 온 한 관광객 무리들의 변칙적인 움직임과 특이한 행동 패턴으로 인해 다른 여행객들도 이들을 참고하여 여행 문화를 바꾸고 있다는데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들의 움직임이 유럽 관광의 핵심 포인트가 되어 전 세계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럽의 트렌드를 바꾸고 있는 이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에 힘을 얻어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BC 파리 지국에서 근무하는 탐사보도 기자 소피 윈저입니다. BBC에 몸담은 지는 어느덧 12년, 그중 3년을 파리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분야는 유럽의 문화와 관광 산업, 특히 파리와 유럽 각국의 여행 트렌드를 분석하는 것이 주요 업무입니다. 세계적인 관광지인 파리에서 사람들의 여행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이 저의 일이죠. 솔직히 최근 몇 년간 관광업계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습니다. 유럽의 관광 산업은 이미 잘 정립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전통적인 방식대로 여행을 즐기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전 런던 본사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말의 지구의 작은 카페에서 기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루브르 박물관 인근의 관광 트렌드에 대한 글을 작성하고 있었죠.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런던 본사 편집장인 마이클 브래드쇼였습니다. 마이클은 BBC에서만 30년을 근무한 베테랑 기자였습니다. 저에게는 상사이자 기자로서의 길을 알려준 멘토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소피, 지금 통화 가능해? 편집장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겁고 신중했습니다. 보통 기사 피드백이나 간단한 업무 연락은 이메일로 보내시는데 이렇게 직접 전화를 하실 정도라면 단순한 건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네, 편집장님 무슨 일이신가요? 지금 관광업계에서 이상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 특히 유럽 전역에서. 관광업계에서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 특정 국가의 관광객들이 유럽의 여행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 공항 시스템, 레스토랑, 명품 매장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해. 관광객들이 유럽 시스템을 바꾼다고요? 솔직히 이 말을 듣고도 저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관광 산업은 기본적으로 현지 시스템에 맞춰 여행객들이 적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마련인데 어떻게 관광객들이 오히려 유럽의 관광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인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현재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그 특정 국가가 한국이야. 한국이요? 의외의 나라였습니다. 중국, 미국, 일본 같은 대규모 관광객을 보유한 국가가 아니라 한국이요? 맞아, 한국인 관광객들은 원래 꼼꼼한 편이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그들의 여행 방식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했다고 해. 유럽 공항 관계자들도 호텔 업계도
명품 브랜드 매장들도 모두 한국인들의 패턴에 맞춰 움직이고 있어. 이게 단순한 우연인지 정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 건지 직접 조사해줘.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건가요? 가장 먼저 파리 샤를 드골 공항부터 살펴봐야 해.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됐다고 하더군. 샤를 드골 공항은 유럽에서 가장 바쁜 공항 중 하나입니다. 연간 7천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국제공항으로 유럽의 관문 역할을 하는 곳이죠. 공항부터 변화가 시작됐다고요? 그래, 공항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한국인 관광객들의 여행 방식이 공항 운영 방식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해. 보안 검색대 운영 방식이 달라지고 탑승 게이트 배치도 일부 조정되었다고 하더군. 심지어 한국인을 위한 안내판이 추가 배치되었다는 보고도 있어. 관광객들이 공항 시스템까지 바꿀 정도라고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여행을 하기에 그런 일이 가능한 거죠? 그걸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지. 편집장님의 말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관광객들의 행동만으로 공항 시스템이 바뀔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편집장님이 직접 취재를 지시할 정도라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좋아요. 내일 바로 샤를 드골 공항으로 가서 취재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아. 취재를 마친 후 바로 본사로 보고해줘. 그리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파리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을 조사해봐야 할 수도 있어. 알겠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움직이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전과는 다르게 파리의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이 공항 운영을 바꾸고 레스토랑 메뉴를 변화시키고 명품 매장의 운영 방식을 바꿨다. 도대체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여행을 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한 첫 번째 취재지, 파리 샤를 드골 공항으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파리 샤를 드골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BBC 기자로서 여러 나라의 공항을 취재해봤지만 이번처럼 관광객들의 행동 때문에 공항 시스템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사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한국인 관광객들이 공항 운영 방식까지 바꾸었을까요? 공항 도착 직후 저는 공항 내부 관리팀에서 근무하는 장 피에르 씨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15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 관리자였습니다. 소피 기자님 맞으시죠? 런던 본사에서 연락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오셨군요. 네. 가능한 한 빨리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본사에서는 한국인 관광객들의 여행 방식이 공항 시스템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솔직히 처음엔 우리도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직접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장피에르 씨는 저를 데리고 공항 관제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공항 내부 CCTV 화면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화면을 보세요. 그가 손짓한 모니터에서는 터미널 내부를 이동하는 관광객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시선이 한 그룹에 머물렀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다른 관광객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검은 롱패딩을 맞춰 입은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줄을 맞춰 이동하며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마치 훈련된 군인들처럼 혼잡한 공항을 빠르게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한국인 관광객들이에요. 보세요. 줄 서는 방식부터 다릅니다. 일반 관광객들은 보안 검색대에서 줄을 서며 우왕좌왕하지만 저들은 미리 검색대 위치와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있어요. 동선이 거의 완벽합니다.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관광객들은 일반적으로 공항에 도착한 후에야 자신의 동선을 고민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미 동선이 짜여 있고 서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이동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 화면이 다 같은 것 같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저분들은 실시간 위치 공유 앱을 활용해서 움직입니다. 관제실의 CCTV 화면을 확대해 보니 그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보안 검색대마다 대기 시간이 다르다는 걸 아시죠? 이분들은 출발 전에 공항 앱을 통해 대기 시간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가장 빠르게 통과할 수 있는 검색대를 선택하죠. 정말로 그런가요? 단순히 우연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한국인 관광객들은 다른 국가 관광객들보다 평균적으로 20% 이상 빠르게 공항을 빠져나갑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국인들이 공항 운영 방식까지 바꿀 정도라는 말씀이신가요? 맞아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증가하면서 우리 공항도 동선을 최적화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몇 달 전부터 한국어 안내판을 추가 배치하고 탑승 게이트 위치도 일부 조정했습니다. 장 피에르 씨의 설명을 듣고 저는 다시 화면을 보았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절대 헤매는 법이 없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과정도 빨랐습니다. 그들은 이미 액체류 반입 기준과 보안 검색 절차를 숙지하고 있었고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투명 지퍼백을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저분들은 마치 모든 과정을 예습하고 온 사람들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 덕분에 공항 보안 검색대의 업무 효율이 높아졌어요. 예전에는 여행객들이 검색대 앞에서 지갑이나 전자기기를 꺼내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미 다 준비된 상태로 검색대를 통과합니다. 이제는 다른 나라 관광객들도 이들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공항 면세점에서도 이분들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장피에르 씨는 저를 면세점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출국 심사를 마친 한국인 관광객들이 면세점 안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들어가자마자 바로 필요한 제품이 있는 매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고민 없이 물건을 골랐습니다. 보통 면세점에서는 손님들이 진열대를 돌며 구경을 하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다릅니다. 이미 무엇을 살지 정해놓은 상태에서 곧바로 계산대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아까 보니 스마트폰을 계속 확인하면서 움직이던데요. 맞아요. 한국인들은 대부분 사전에 가격을 비교하고 최적의 쇼핑 동선을 짜놓은 상태에서 면세점을 방문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분들은 각국 면세점의 제품 가격을 비교하는 데이터까지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관광객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니 파리, 런던, 밀라노 면세점의 가격 비교 리스트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면세점에서 가격을 보고 구매 결정을 하는데 한국인들은 이미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한 후 계획적으로 쇼핑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면세점의 동선도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사람들이 주로 진열대를 돌며 쇼핑을 했지만 이제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제품들을 입구 가까이에 배치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단순히 여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쇼핑 방식까지 바꾼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다른 나라 관광객들도 한국인들의 쇼핑 방식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변화는 공항뿐만 아니라 명품 매장과 레스토랑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공항에서 본 장면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관광객들이 단순히 공항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항 시스템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만의 여행 방식을 구축하고 있었고 그 방식이 결국 공항 운영 방식까지 바꾸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공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피에르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소피 기자님,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존재예요. 그들의 방식이 바뀌면 유럽 관광 산업도 바뀔 겁니다. 다음 취재지는 파리 미슐랭 레스토랑과 명품 매장이었습니다. 과연 그곳에서도 한국인 관광객들의 영향력이 드러나고 있을까요?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한 후 저는 곧바로 다음 취재지로 향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의 여행 방식이 공항 시스템까지 변화시켰다면 레스토랑과 명품 매장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런던 본사에서 받은 정보에 따르면 최근 파리의 미슐랭 레스토랑과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도 한국인 관광객들의 소비 방식이 기존 유럽인들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도 한국인들은 기존의 여행 문화를 바꿔놓았을까요? 오후 1시 저는 파리 생토노레 거리에 위치한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라 메종 블랑슈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30년 넘게 운영된 전통 있는 레스토랑으로 유럽 최고의 셰프들이 거쳐 간 곳이기도 합니다. 레스토랑의 수석 셰프인 앙드레 로랑 씨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프랑스 요리를 연구해 온 베테랑 요리사였습니다. BBC 기자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레스토랑에 오신 목적이 한국인 관광객들과 관련된 취재라고 들었는데요. 네, 최근 한국인 관광객들이 유럽의 관광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 레스토랑에서도 변화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앙드레 셰프는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주방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진공 포장된 붉은색 소스 한 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뚜껑을 열자 익숙한 향이 퍼졌습니다. 저는 한눈에 그것이 고추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건 한국 음식에서 사용되는 고추장 아닌가요? 맞습니다. 처음엔 손님들이 자신의 요리에 이걸 넣어 먹는 걸 보고 당황했어요. 솔직히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셰프의 요리는 완벽해야 하는데 손님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소스를 추가하는 건 프랑스 레스토랑 문화에서 거의 볼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의 말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미슐랭 레스토랑은 셰프가 제공하는 음식 그대로를 맛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인 관광객들이 이 소스를 레스토랑에 가져오면서 상황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우리도 손님들에게 주방의 원래 맛을 존중해 달라고 부탁했죠. 하지만 갈수록 한국인 손님들이 많아지면서 우리도 이 소스를 연구하게 됐어요. 앙드레 셰프는 주방 한쪽에 마련된 한식 재료 연구 공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고추장뿐만 아니라 간장, 참기름, 쌀식초, 심지어 김치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식 소스를 활용한 퓨전 요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제는 프랑스 손님들도 이 소스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정말인가요? 한국식 소스를 찾는 프랑스 손님들이 많아졌다는 말씀이세요? 네. 처음엔 한국인들만 고추장을 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유럽 손님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고추장을 활용한 해산물 요리는 이제 저희 레스토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 중 하나가 됐습니다. 미슐랭 레스토랑의 메뉴가 바뀐다는 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관광객들의 취향이 유럽 현지 음식 문화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의 여행 방식이 단순한 소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문화를 유럽에 자연스럽게 녹여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저도 그걸 인정하게 됐어요. 요즘은 한국 소스를 연구하는 프랑스 셰프들이 많아졌어요. 미슐랭 레스토랑도 이제 한국인 관광객을 무시할 수 없게 됐죠. 앙드레 셰프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인들의 여행 방식이 단순한 관광을 넘어 새로운 글로벌 미식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레스토랑 취재를 마친 후 저는 샹젤리제 거리에 위치한 유명 명품 매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번에는 고급 브랜드 매장에 소비 패턴이 변화하고 있다는 보고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매장 매니저인 마르코 페레즈 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BBC에서 오셨다고요? 흥미로운 주제군요. 한국인 관광객들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최근 한국인 관광객들이 유럽 관광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 명품 매장에서도 한국인 고객들의 소비 방식이 독특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독특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공부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마르코 씨는 저를 매장 안으로 안내하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보통의 관광객들은 매장에 들어와 이것저것 구경하고 한참 고민하다가 구매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한국인 고객들은 다릅니다. 이미 구매할 제품과 가격 정보를 모두 조사한 후 매장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바로 구매하나요? 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미 사전에 가격 비교를 끝내고 오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스마트폰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명품 가격 비교 정보를 확인하고 있어요. 저는 한 고객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파리, 런던, 밀라노 명품 매장의 가격이 유로 파운드 원화로 계산되어 있었고 각국의 세금 환급률까지 정리된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한국인 고객들은 매장에 오기도 전에 이미 우리가 판매하는 모든 제품의 가격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다른 관광객들도 이런 한국인들의 방식을 따라하고 있나요? 그렇죠. 이제는 일본, 중국, 미국 관광객들도 이 방식을 참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새로운 소비 패턴을 만들어낸 거죠. 한국인들의 여행 방식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유럽의 명품 소비 트렌드까지 바꾸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공항, 레스토랑, 명품 매장까지. 한국인 관광객들은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효율적인 여행 방식과 문화를 통해 유럽 관광 산업 자체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파리 샤를 드골 공항, 미슐랭 레스토랑, 그리고 명품 매장에서 목격한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계획과 효율적인 소비 패턴으로 유럽의 관광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한국인들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여행을 계획하는 걸까? 공항에서는 실시간 위치 공유와 최적의 보안 검색대 선택, 레스토랑에서는 고추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미식 트렌드, 명품 매장에서는 전 세계적인 가격 비교를 통한 전략적 쇼핑. 이 모든 것이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인 관광객들을 직접 만나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에펠탑 근처의 한 카페에서 한국인 관광객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은 30대 직장인 부부, 40대 사업가, 20대 대학생 친구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BC에서 유럽 관광 산업을 취재하는 기자입니다. 최근 한국인 관광객들의 여행 방식이 유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30대 직장인 부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인터넷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저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것뿐인데요. 보통 관광객들은 즉흥적으로 여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인들은 15분 단위로 일정을 계획하고 최적의 쇼핑 동선을 분석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뭔가요? 40대 사업가는 조금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휴가가 길지 않아요. 대개 1, 2주 정도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한정된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것을 경험하려면 철저한 계획이 필수입니다. 20대 대학생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탰습니다. 우리는 여행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모아요. 트래블 바이블이라고 해서 여행 고수들이 공유한 최적의 루트를 참고해서 일정을 짜죠. 트래블 바이블이요? 네.
한국인들은 여행 경험을 공유하는 걸 좋아해서 다녀온 사람들이 남긴 최고의 루트를 바탕으로 자기만의 일정을 만듭니다. 어떤 시간대에 어디를 가야 줄을 덜 서고 어느 매장에서 가장 저렴하게 쇼핑할 수 있는지 이미 데이터가 다 정리되어 있죠. 그러면 즉흥적인 여행은 잘하지 않나요? 즉흥 여행도 해요. 하지만 기본적인 일정은 미리 완벽하게 짜놓고 그 안에서 변수를 조정하는 방식이죠. 그러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면서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거든요. 이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의 여행 방식은 단순한 빡빡한 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정된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여행이었습니다. 인터뷰를 마친 후 저는 런던 본사의 취재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편집장님은 제 보고서를 읽고 나서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소피, 내가 발견한 건 단순한 관광 트렌드가 아니야. 이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탄생을 기록한 것이야. 네, 저도 이번 취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히 여행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여행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식이 앞으로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겠지. 그렇죠. 이미 다른 나라 관광객들도 한국인들의 방식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는 한국인들이 이동하는 동선을 분석해 안내판을 새로 배치하고 명품 매장에서는 한국인 맞춤형 쇼핑 가이드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미슐랭 레스토랑들도 한국인들의 입맛을 반영한 메뉴를 개발하고 있었고요. 편집장님은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까지 유럽은 관광 산업에서 변화를 주도하는 입장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한국인들이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군. 맞아요. 공항, 레스토랑, 쇼핑까지. 그들의 여행 방식이 이제는 유럽 관광 업계의 운영 방식을 바꿀 정도니까요. 이제 다음 단계는 뭐지? 한국으로 가서 그들이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을 직접 취재해야겠죠. 이 여행 방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어떤 배경에서 탄생한 것인지 더 깊이 조사해야 합니다. 편집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소피 한국으로 가봐. 그렇게 해서 제 다음 취재지는 서울로 결정되었습니다. 취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략적으로 여행을 계획하고 그 과정에서 유럽의 관광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유럽이 전 세계 관광의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인들이 새로운 여행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앞으로 전 세계 관광 산업의 새로운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리의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벌써 새로운 여행지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나는 또 어떤 새로운 여행 문화를 발견하게 될까? 그렇게 한국에서의 새로운 취재가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에서 온 여행 스타일이 전 세계 트렌드를 바꾸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여행 스타일을 가지고 여행을 즐기시나요? 여러분만의 여행 꿀팁이나 여행 스타일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